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억법 6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 백장면 20번까지 진도를 나갔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 뭐죠? 1번 암기하신 거,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2번 불의 발견. 3번 현생인류 나타나다. 4번 신석기 시대 농업혁명 일어나다. 5번 한강에서 문명이 일어나다. 6번 아테네와 스파르타. 7번 만민에게 자비와 구원을. 8번 공자의 인, 노자의 도. 9번 오리엔트와 그리스 세계의 수제.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10번 뭐였습니까? 10번 저 구름 위에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11번 한니발 알프스를 넘다. 12번 만리장성과 분서갱유. 13번 유라시아를 이은 비단길. 14번 로마 제국을 뒤흔든 노예들. 15번 브루투스 너마저도. 16번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다. 17번 모든 길은 로마로. 18번 조조 적벽에서 무너지다. 19번 게르만 서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다. 20번 수양제 대운하 건설. 여기까지 했고요. 설명도 다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1번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내용 볼까요? 알라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 마호메트 이슬람교 창시에 대한 내용이고요. 22번 현무문의 변, 당나라 건국부터 태종 이세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3번 궁녀에서 여황제로 중국 최초의 여자 황제 츠천무에 대한 내용이고요. 24번 게르만 유럽을 석권하다. 서로마 제국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카롤루스 대제라고도 하고요. 샤를마뉴라고도 하지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번 바른 노예, 바른 농민. 유럽에 있어서 봉건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26번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낳는다. 유럽 각지에 그 전에 있던 길드가 도시로 성장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27번 눈밭에서 맨발로 애어난 황제. 카노사에서 있었던 굴욕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28번 하나님이 원하신다.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9번 중세 문화의 꽃 대학. 대학이 중세시대 때 어떻게 성립되고 발전되어 갔는가, 그런 내용이고요. 30번 칭기스칸 세계제국을 세우다. 여러분이 잘 아는 칭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고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면서 할까요? 자, 21번 알라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 이걸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담장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아기가 라면. 알라 제일 중요한 단어죠. 알라. 상상을 해보세요. 좋습니다. 22번 현무문의 변입니다. 현무문, 허물 현자의 무, 야채, 무죠. 검은 무가 있어요. 현무문.
현무문 상상되셨죠? 자, 23번 문 앞에 궁녀에서 여황제로를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왼쪽에는 궁녀가 서 있고요. 오른쪽에는 여자 황제가 서 있다고 상상을 해주세요. 궁녀에서 여황제로. 궁녀에서 여황제로. 자, 24번 게르만 유럽을 석권하다. 게르만 개들이 만두를 물고 뛰어들어요. 게르만 유럽을 석권하다. 일단 게르만부터 해주시면 되죠. 게르만. 25번 반은 노예 반은 농민. 왼쪽에는 노예들이 서 있고 오른쪽에는 농민들이 서 있고 그렇게 상상해 주세요. 반은 노예 반은 농민. 반은 노예 반은 농민. 자, 26번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낳는다. 이걸 상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다리차 위에 도시가 있고요. 도시 중앙에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는 장면 한번 떠올려 주세요. 도시가 있고 자유의 여신상이 보입니다.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낳는다.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낳는다. 자, 27번 눈밭에서 맨발로 애원한 황제. 자, 냉정과 같은 눈밭이 보여요. 눈밭 위에 황제가 맨발로 서 있습니다. 상상되셨습니까? 눈밭이 보이고 황제가 맨발로 서 있습니다. 눈밭에서 맨발로 애원한 황제. 눈밭에서 맨발로 애원한 황제. 자, 28번 하나님이 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TV 위에 하나님이 서 계세요. 하나님 떠올리시겠습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좋습니다. 29번 소파 위에는 대학생들이 꽃을 갖다 두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꽃을 갖다 둡니다. 중세 문화의 꽃 대학. 중세 문화의 꽃 대학. 자,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1번 뭘 떠올렸죠? 아기가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알라가 먼저 나와 주셔야 되죠. 알라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 소리 내세요. 알라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 22번 빗자루 위에 뭐가 있죠? 검은색 무가 있죠? 현무문의 변하면 그 응가를 떠올려 주셔도 됩니다. 현무문의 변. 23번 궁녀가 보이고 여황제가 보이셔야 돼요. 궁녀에서 여황제로. 궁녀에서 여황제로. 24번 누가 뛰어들어요? 개들이 만두를 물고 뛰어듭니다. 게르만. 떠오르시죠? 게르만 유럽을 석권하다. 게르만 유럽을 석권하다. 25번 왼쪽 편에는 노예가 서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농민이 서 있습니다. 반은 노예, 반은 농민. 반은 노예, 반은 농민. 26번 사다리차 위에는요. 도시가 보이고요. 도시 중간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보입니다.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낳는다.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낳는다. 27번 눈밭 보이시죠? 눈밭에 황제가 맨발로 서 있습니다. 눈밭에서 맨발로 애원한 황제. 눈밭에서 맨발로 애원한 황제. 28번 TV 위에는요. 하느님 서 계세요. 하느님이 원하신다. 하느님이 원하신다. 29번 소파에는요. 대학생들이 꽃을 가져다 둡니다. 대학생들이 꽃을 가져다 둡니다. 중세 문화의 꽃 대학. 중세 문화의 꽃 대학. 자, 좋습니다.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30초 드립니다. 복습하세요.
자, 좋습니다. 눈 감으세요. 눈 감고 장을 떠올려 주세요. 21번 문장이 뭐죠? 알라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 22번 현무문의 현. 23번 북녀에서 여황제로. 24번 게르만 유럽을 석권하다. 25번 반은 노예, 반은 농민. 26번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낳는다. 27번 눈밭에서 맨발로 애원한 황제. 28번 하느님이 원하신다. 29번 중세 문화의 꽃 대학. 30번 징기스칸 세계 제국을 세우다. 좋습니다. 암기가 되신 분들은 계속 진도를 나가시고,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잠시 멈춤하시고 암기하시고 다시 플레이 하셔가지고 계속 수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암기했던 21번에 관한 내용이죠. 21번 알라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호멧이 40살에 산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유일신 알라를 주창하면서 내세운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가 되겠죠. 자, 이슬람에서는 하루에 5번 꼭 절을 해야 되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는 도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물류의 중심지였다고 그래요. 물류의 중심지고 이슬람교의 신앙의 중심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메카를 뜻을 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축구의 본고장이라 하지 않고 축구의 메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전자제품의 메카는 어디죠? 용산이죠. 용산 전자상가가 전자제품의 메카 이런 식으로 뜻을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 의미 있는 곳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슬람교의 성지 메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유일신 종교가 그리스교부터 유일신 종교가 나타나게 되죠. 그 이전에는 다신교 여러 신을 숭배했는데 메카도 마호멧에 의해서 점령되기 이전에는 다신교 신전이었는데 마호멧이 메카를 점령을 하고 그 다신교 신전을 유일신 알라의 신전으로 바꾸어버리면서 이슬람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코란을 두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왼손에는 코란, 오른손에는 칼. 이렇게 이슬람의 당시 교세가 확장되는 것을 이슬람을 믿든지 아니면 내 칼을 받든지 이런 표현으로 말씀들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잔인하게 포교를 한 것은 일부고요. 대다수 침략 전쟁에 있어서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고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거두어 드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이런 정책을 많이 펼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역, 중동 지역에는 대부분 이 이슬람이 세력을 가지고 국교로 정해져 있죠. 보통 여러분들이 간혹 뉴스에서 들으시기에 시아파, 수니파 이렇게 듣고 계시죠. 자, 시아파와 수니파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같은 이슬람교지만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분파가 다르다고 합니다. 수니파 같은 경우가 이슬람교의 약 83%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시아파 같은 경우에 약 10% 정도, 여타 분파가 6%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우리가 알기로 시아파 같은 경우에 좀 과격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테러도 잘 나서고 성전, 지하드도 외치고, 그죠? 그쪽이 바로 저희들은 그 시아파라고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란의 대부분이 시아파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란. 여기 나와 있죠, 이란.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에 익으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요 위에 가면 뭐가 있죠?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기가 지중해죠, 지중해. 여기는요, 홍해죠. 이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운하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수에즈 운하죠, 수에즈 운하. 그래서 이란은 시아파, 그 외 대부분은 수니파다.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 주셨으면 합니다. 21번 알라프에서는 만인이 평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는 이슬람교 사원이네요. 술탄 아흐메트 사원. 굉장히 웅장하죠. 정말로 멋지게 지었습니다. 여기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터키의 이스탄불. 터키의 이스탄불. 어디입니까? 이제 좀 감이 오셔야 되는데. 터키. 열심히 찾아볼까요? 자, 터키가 있죠. 터키의 이스탄불은 제가 지금 표시하겠습니다. 뭘로 표시하나? 침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지점에 있어요. 이스탄불. 비잔티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동유럽의 비잔티움. 터키로는 이스탄불. 같은 곳이에요. 지명만 명칭이 달라서 그렇지. 자, 여기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원에 있는 몇 페이지냐? 자,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사원. 이 소피아 사원은 그리스 정교의 사원입니다. 동유럽은 그리스 정교였죠. 제가 말씀 안 드렸나? 자, 이 소피아 성당에 비견되기 위해서 술탄 아흐메트 사원을 지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22번 현무문의 변이죠. 현무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당나라 태조가 머물러 있던 왕궁에서 북쪽에 있는 문을 현무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현무문의 특징으로는 현무문을 지나올 때는 왕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무장을 다 해제하고 현무문을 통해서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무문의 변. 이 현무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셨던 당나라 태종 이세민에 관한 이야기죠. 이세민이 둘째였는데 형하고 아우가, 형은 황태자였고요. 이 아우가 이세민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세민의 세력이 눈에 거슬려서 이세민을 죽이려고 하죠. 수차례 죽이려고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세민은 그걸 알고 있죠. 형하고 동생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작전을 짜느냐? 야, 이거 형과 아우를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죽겠구나 해서 아버님께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형하고 동생이 나를 자꾸 죽이려 합니다. 형하고 동생을 불러서 그러지 않도록 좀 나무래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해서 임금이 큰아들과 막내아들에게 다음날 궁궐로 입궐할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형과 막내가 현무문을 통해서 입궐을 할 때 이세민은 그 수문장을 회유를 해가지고 매수를 했죠.
수문장을 매수를 해서 자기들은 무장을 한 채 숨어 있고요. 매복을 해 있고 형과 아우가 무장을 풀고 군사들을 대동하지 않고 들어온 것을 노리고 화살을 쏘아서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큰 형과 자기 동생을 제거를 한 이세민은 자기 아버지 이연, 당태조 이연을 협박을 해서 유폐 비슷하게 시키고요. 자기가 왕이 되죠. 그래서 당나라 태종이 됩니다. 그게 바로 현무문의 편, 현무문에서 형과 아우를 착살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세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세민이 당시에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었던 것은 고구려 안시성 전투였죠. 굉장히 치열한 전투였는데 탁월한 전략에 의해서 당나라 태종이 직접 인솔하고 온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나중에 영계소문까지 와서 도와서 완벽하게 당나라를 물리치게 되는 그런 전투, 고구려 안시성 전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23번 북려에서 여황제로 측천무후, 중국 최초의 여왕제인 측천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평가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측천무가 지배했을 당시에 약 15년 동안 나라 이름도 바꾸죠. 조나라라고 나라 이름도 바꾸는데 이 15년 동안은 상당한 태평성세였다고 합니다. 중국 그 정치사에 있어서 백성들이 정말 별탈 없이 잘 산 치세, 아주 훌륭한 치세를 한 여황제로 알려져 있는데 개인사를 보면 굉장히 잔인해요. 북려로 들어와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당태조 이연의 눈에 뜨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풍벼슬의 후궁이 돼요. 이연이 죽고 나서 관례에 의해서 비구니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당태종 이세민. 사실은 이세민의 눈에도 이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비구니로 여생을 보내야 되는데 당태종 이세민이 다시 불러들여서 정이품벼슬의 후궁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 태종과 측천무 사이에는 사남 2녀의 자식을 두게 돼요. 아버지의 연인이기도 했고 자식의 연인이기도 한 굉장히 무서운 여자입니다. 더 무서운 거는 뭐냐? 자기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단 여황제가 되는 게 일단 왕후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당시에 왕후가 존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태종 이세민의 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략을 짜게 됩니다. 당시의 왕후가 측천무의 딸을 굉장히 귀여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찾아와서 측천무의 딸을 이뻐해주고 돌아가곤 했는데 어느 날 원래 왕후가 왔다가 간 다음에 측천무가 자기의 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세민에게는 당태종에게는 왕후께서 왔다 가고 나서 딸이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왕후가 딸을 죽인 것 같이 사실을 왜곡해서 보고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왕후에서 원래 있던 왕후는 쫓겨나게 되고요. 측천무가 정이품벼슬의 후궁이에서 정식 왕후가 되게 됩니다. 이후로 당태종이 죽고 나서 아들들을 이제 차례차례로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아들들은 전부 다 왕위에서 폐위를 시켜버려요. 죽이기도 하고 독살을 시키기도 하고 측천무가 결국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최초로 왕후가 됩니다. 왕위에 오르게 되죠.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측천무가 집권을 한 당시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때 당나라의 실권자가 바로 측천무후였습니다. 자, 개인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야욕에 불타는 그런 삶을 산 여자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15년 동안 태평성세를 누리게 해줬던 아주 훌륭한 성분이고 이러한 양면을 가진 척천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 궁녀에서 여황제로의 내용의 주인공입니다. 24번 게르만 유럽을 석권하다였죠. 카롤루스 대제, 샤를마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전에 서로마 제국이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멸망을 해서 서로마 제국에는 황제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탈리아, 서로마 제국이 속해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은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죽고 나서 동로마 제국 황제의 영향권과 보호 아래 들어가게 돼요. 사실은 자존심이 조금 상하죠. 그죠? 왜? 교황은 황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주위의 세력에게 주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동로마의 보호 또는 동로마의 간섭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등장했던 게 바로 게르만족, 프랑크 왕국의 왕 샤를마뉴, 카롤루스 대제였습니다. 이 카롤루스 대제는 국교를 크리스트교로 정해버려요. 자기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 국교는 그리스도교로 하겠다라고 정하고 그 교황과 굉장히 친분을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 종교를 등에 업게 되면 정치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되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황과 좋은 친분 관계를 맺고 있다가 교황도 야 이거 동로마의 그 지배권 아래 내가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서로마 황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보호를 받는 게 나한테도 유리하겠다. 이러한 정치적 전략에 의해서 카롤루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띄워주게 됩니다. 드디어 게르만족이 서로마 제국을 석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동로마는 건재해요. 자,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암기를 했던 24번 게르만 유럽을 석권하다의 주인공 카롤루스 대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5번 반은 노예, 반은 농민이죠. 유럽에 있어서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영주가 있고요. 영주가 있고 그 밑에 기사들이 있죠. 그 밑에 농민들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어깨 위에 기사들이 올라타고 있고 기사들의 어깨 위에 영주가 올라서 있죠. 이 모습이 바로 봉건제도의 모습 그대로예요. 영주들은 기사들에게 영지를 지킬 것을 계약을 하고 영주는 기사들에게 어떠한 특정한 봉토를 내리게 되고요. 그 봉토에 대한 권리를 주게 되고 기사들은 자기가 봉토를 받고 그 봉토에 대한 권리를 얻는 대신 그 영주를 지켜주게 되는 이러한 기사와 영주 간의 쌍무적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 밑에 있던 농민들은 반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이 농민들은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사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농민은 농민이되 노예와 다름없는 농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농노라고 부르게 되죠. 농노. 즉 봉건 시대가 형성이 되면서 농민들은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 보세요. 농민의 등 위에 성직자와 귀족들이 올라타고 있죠. 이게 바로 봉건시대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25번 반은 노예, 반은 농민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26번 뭐였죠?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낳는다. 자, 중세시대 때
상인 길드가 형성이 되죠. 길드라는 것은 조합을 이야기하는데 상인들이 모여서 조합을 형성하게 되고 이 조합에 속한 길드에 속한 사람들만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길드들, 이러한 상인 길드들에 반해서 수공업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수공업 길드도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인 조합과 수공업자 조합이 점점 더 세력이 커지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상업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곳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중세 유럽의 도시들을 형성하게 되는 근간이 되고요. 이렇게 중세시대 때 형성된 도시들이 전체 유럽 도시의 70% 이상이 이때 형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스페인의 톨레도라고 하는 중세에 형성된 도시를 보고 계세요. 자, 그러면 왜 이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예 생활을 하던 농민들 있죠. 이 노예 생활을 하던 농민들이 도시라고 정해진 구역에 들어와서 1년하고 하루를 지나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1년하고 하루만 더 숨어서 버티든지 어떻게 버티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낳는다 이런 말이 형성이 된 겁니다. 상인 길드와 수공업자 길드들이 모여가지고 그 금전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세력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되죠. 용병도 둘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영주하고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도시의 자치권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치권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영주의 지배로부터 도시는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노들은 이 도시에 들어와가지고 1년하고 하루만 숨어 있을 수 있으면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러한 룰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26번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낳는다의 내용이었습니다. 27번 눈밭에서 맨발로 애원한 황제입니다. 카노사의 구려, 카노사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이때 독일 제국의 왕 하인리 4세와 당시의 교황인 그레고리 7세가 이 사건의 당사자들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성직 임명권이죠. 원래 성직 임명권은 황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그레고리 7세가 다시 뺏어오려고 했어요. 뺏어오려고 하니까 당시 그 독일의 왕이었던 하인리 4세가 반발을 하게 되고요. 이 그레고리 7세를 말이 안 맞죠. 그레고리 7세를 교황에서 내리려고 하는 작전을 짜게 되는데 그때 교황이 그걸 알고 그러한 짓을 하인리 4세가 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주위에 있던 귀족들 또는 성직자들에게 너네들을 우리 그 교단에서 축출해 버릴 거다 이렇게 엄포를 놓게 되죠. 교단에서 축출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처음에는 하인리 쪽에 붙었던 세력들이 하인리와 맞잡았던 손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리는 고립이 되게 되고 그레고리 7세는 하인리 4세는 황제에 위해서 박탈하게 되죠. 그래서 하인리 4세가 눈물을 머금고 그레고리 7세를 찾아가서 그 당시 카노사에 있었던 겨울에 그레고리 7세를 찾아가가지고 만나달라고 했는데 그레고리 7세가 만나주지 않아서 3일 동안 눈밭에서 만나주기를 애원을 하면서 기다렸다고 해요. 그 결국에 그레고리 7세를 만나게 돼서 그레고리 7세가 한번 봐줬다고 합니다. 하인리 4세를. 그래서 하인리 4세는 황제의 직위를 유지를 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인리 4세는 다시 세력을 형성을 해서 그레고리 7세와 전투를 벌이게 되고 그레고리 7세는 이 전투에서 패해서 쫓겨다니다가 길거리에서 객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인리 4세가 카노사의 굴욕을 톡톡히 갚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눈밭에서 맨발로 애원했지만 나중에 복수를 하게 되고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청산을 하게 되죠. 자, 28번 하느님이 원하신답니다. 십자군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요.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 성지죠. 세계 종파의 성지가 예루살렘입니다. 뭐 그리스도교의 성지이기도 하고요. 또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하고요. 세종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인데 당시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위시한 이 지역의 세력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성지 순례를 못하게 막아버리죠.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여기에 저항을 해가지고 여기에 저항을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셀주크 투르크가 자꾸 동로마를 침공을 하고 분란을 일으키니까 동로마에서 이제 서로마 제국은 형성이 됐죠. 샤르마뉴에 의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교황에게 자꾸 셀주크 투르크가 못 살게 군다. 그리고 성지순례도 못하게 한다. 어떻게 좀 하자. 그래서 교황의 명령 아래 하나님이 원하신다. 성지를 탈환한다는 명분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십자군이 진격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서 제1회 때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탈환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피로 씻어내리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명분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거기 당시의 토착민들의 피로서 씻어내리는 잔인한 살육을 감행하게 됩니다. 자, 이후로 처음의 명분과는 달리 목적이 순수하지 않게 변하게 되죠. 제4회 침입 경로를 한번 보실까요? 녹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4회 어디 갔냐? 자, 제4회 목적지 끝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제4회의 끝이에요. 형광으로 칠해야지. 자, 콘스탄티노플. 조금 더 진하게. 자, 콘스탄티노플이 십자군 원정로의 정류지였습니다. 정류지였는데 대부분의 십자군 정예 부대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침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콘스탄티노플, 터키 이스탄불하고 같은 곳입니다. 자, 왜 저기를 했느냐 하면 저 지역이 지금 콘스탄티노플 저 지역이 상권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저기에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상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문이 달려있는 거죠. 이문. 그래서 제4회 때 순수했던 십자군의 명분은 사라지고 상인들의 이득을 위한 전쟁이 제4회 전쟁이 되어버리죠. 심지어 제7회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제7회 전쟁에 진격지가 어디입니까? 튀니스예요. 튀니스. 예루살렘하고는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십자군 전쟁 제8회까지 있었던 십자군 전쟁은 제1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권 다툼에 의해서 발생한 어떠한 성향의 전쟁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두 개 하겠습니다. 자, 29번 중세 문화의 꽃 대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학. 자, 한번 보실까요? 제가 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옥스퍼드가 있고요. 캠브리지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중세시대 때 학생들을 가르치는 능력을 가진
학자들, 처음에는 공터 같은 데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공터 같은 데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뭐 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의학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언어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이 일단 어떤 그 공터 같은 데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어떤 그 건물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대학이라는 대학이 형성되게 되죠. 대학교 학생들은 특권이 있다고 그래요. 죄를 저질러도 대학생이면 죄를 저질러도 봐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죄를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종국에는 어떻게 했다? 기숙사에 넣어버렸대요. 기숙사를 만들어서 왜? 하도 술 먹고 죄를 지어서 하니까 기숙사에 뭐 유배 비슷하게 시켜버리는 거죠. 밖에 나가서 죄 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기숙사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자, 당시엔 조합이 있었어요. 교수들의 모임, 이 조합이 있었고 학생들의 모임. 왜냐하면 서로는 서로의 이권을 지켜야 되죠. 교수들은 아무나 교수가 못되게 해야 자기들의 이권이 지켜지는 거고, 이 학생들은 당시에는 이 책이라든지 이런 필기도구가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강의가 거의 다 필기로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교수가 열심히 수업해주면 그만큼 알찬 강의고, 교수가 술 먹고 수업하는 교수도 있었대요. 당시에 술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학생들은 배우는 게 적게 되죠. 수업비는 굉장히 비싸게 주는데 적게 배운다.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학생들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러한 제대로 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또 요구를 해야 됐고요. 그래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교수의 조합이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이죠. 종합대학의 어원이 되고요. 학생들의 조합은 칼리지, 단과대학이죠. 이 칼리지의 어원이 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이 대학의 시초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0번. 징기스칸 세계제국을 세우다. 징기스칸 모르는 분들 없을 테니까 징기스칸이 얼마나 방대한 영토를 차지했는지 그것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우리나라가 어디 있나? 핀으로 표시할까요?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기 있네요. 자, 핀으로 표시했습니다. 고려. 그죠? 야, 그 당시 우리가 고려가 완전히 국권을 뺏기지는 않았지만 뭐 당시 몽고의 속국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었죠. 자, 이렇게 몽골 고원에서 시작한 징기스칸은 왼쪽까지 볼까요? 와, 아시아, 중동까지. 이란도 넘어갔네요. 동그라미로 표시해봐야겠다. 자, 이란도 넘어갔네요. 이란. 이집트도 넘어갔네요. 터키도 넘어갔네요. 그리스도 넘어갔네요. 야, 러시아 넘어갔습니다. 대단하죠? 이란, 이라크, 터키, 러시아, 중국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징기스칸이 세웠던 제국이 뭐 알렉산더라든지 뭐 이런 뭐 나중에 나옵니다. 많은 영국이 제패했던 식민지역,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제패했던 식민지역, 그 어떤 제국보다 큰 영역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큰 영역을 접수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몽골 제국이 나중에 중국을 지배하는 원나라가 되죠. 원나라. 여진족은 그 이전에 있었던 여진족이 세웠던 나라는 금나라였고요. 이 금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원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원나라는
남송은 그냥 두게 되죠. 여기 남송이 나와 있습니다. 송나라, 양자강 이남 지역에 있던 나라, 남송은 왜 침략을 하지 않았느냐? 원나라 주민들은 유목민이죠. 이동을 하는 민족이었고, 남송 민족들은 원래 한족들이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원나라에서, 에이, 쟤들은 놔두자. 그래서 멸망시키지는 않았다고 해요. 남송을. 그렇지만 굉장히 차별했다고 합니다. 원나라에서 남송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징기스칸이 이룬 징기스칸과 징기스칸 아들 때까지 그리고 손자 때까지 이룬 이 거대한 제국 여러분들이 봐도 대단하시죠. 자, 좋습니다. 오늘 약 한 45분 정도 수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쭉 훑어봐 주시고 간단하게나마 아까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세계사 100장면의 내용들에 조금씩 살을 붙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0일간 여기서 마칩니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